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올해가 되면서 제 인생에서 제가 절대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을 한 가지 실행했습니다. 그건 바로 이혼이었죠. 사실 그동안 꽤 오랜 시간을 저 혼자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딸 덕분에 용기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 결정을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모가 없습니다. 제가 어렸던 시절부터 저희 아버지는 항상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욕설을 입에 달고 살았고 술에 취해 어머니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습니다. 동네에서 유명한 개 같은 양반이었습니다. 하도 싸움을 걸고 다녀서 동네에서 유명한 쌈딱이셨죠. 제가 나고 자랐던 그 동네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걸어가면 주위에서 사람들이 슬슬 피했어요. 만일 그렇게 굴지 않다가 저희 아버지한테 걸리면 그날은 재수 온 붙은 날이니까요. 아버지는 왕년에 아마추어로 권투대회를 나가셨을 정도로 체격도 무척이나 건장했답니다. 키도 컸고 나이 60이 넘어도 배에 복근이 있을 정도였죠. 저는 제가 무엇인가를 인지할 수 있었던 시절부터 늘 봐온 풍경은 저희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눈물을 쏟으며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 팔자도 참 기구했어요. 아버지는 질이 나쁜 남자셨어요. 싫다는 어머니에게 억지로 저를 갖게 만든 다음 결혼을 추진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젊었고 아름다웠고 가녀렸으며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를 임신했다고 친정에서 연을 끊다시피 하면서 거의 버려지다시피 하셨거든요.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아버지와 살림을 살게 되었고 저를 낳으셨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결혼 생활은 절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온몸에 멍을 달고 다녔고 두 눈은 매일 눈물을 흘려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스트레스성인지 탈모가 시작되어서 빗질 한 번에 후두둑 떨어졌고 매맞은 흔적들이 온몸을 덮고 있었기에 한여름에도 긴팔을 입어야만 하셨죠. 아마 그날은 제가 7살이 되던 해였고 어린이날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근처 공원을 향해 갔어요. 아버지가 집안의 가장인데 저지경이니 어머니가 부업과 식당 일을 통해 돈을 조금씩 벌어서 생활했죠. 그때 공원에는 항상 솜사탕을 파는 아저씨가 오셨었습니다. 물론 제게는 그림의 떡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그날 어머니는 큰 마음을 먹고 제게 솜사탕 하나를 안겨주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꽤 비싼 가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어머니는 그동안 돈을 아꼈던 것인지 뭔지 제게 솜사탕도 사줬고 시장에 데려가 제일 비싸고 예쁘고 좋은 옷을 여러 벌 사주셨습니다. 사탕도 사주셨고 뽑기도 시켜주었죠. 제게는 그날이 너무 선물 같은 하루였고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사랑한다고 말해줬죠. 저 때문에 지옥 속에서 숨을 쉬고 살았는데 자신이 이기적인 사람이라 이렇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숨 쉬는 것이 불편할 정도로 말이죠. 어머니는 그러고 난 이후 저를 집에 데려다 주셨어요. 그리고 시장에 지갑을 두고 오셨다며 먼저 집에 가 있으라고 하며 시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뒤돌아선 어머니의 바지 뒷주머니엔 잃어버렸다던 지갑이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거기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없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이 살아있는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살았던 곳은 바닷가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에 가까운 동네였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떠보니 마을 온 동네가 시끄럽더군요. 경찰차가 와 있었고 구급차도 소방차도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것에 실려 하얀 천을 덮은 사람이 실려 나왔어요. 그리고 그 사이로 핏기가 가신 손은 분명 우리 엄마의 손이었죠. 맞아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괴로움만 당하다 결국 뛰어내리는 방법을 택했던 거였어요.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 전 제가 눈에 밟히셨던 것인지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라고 따뜻한 옷들을 사주신 거였고 그동안 아낀다고 해주지 못한 군것질 거리들과 놀이들을 시켜주신 거였죠.
어려서 제대로 아는 것은 없었지만 엄마는 이제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어머니의 부모님으로 보이는 분들이 와서 아버지에게 욕이란 욕은 퍼부으셨죠. 하지만 아버지가 더 난 놈이었어요. 눈을 뒤집으며 장인장모에게 달려드니 어쩔 도리가 있나요? 제 외조부 되시는 분들은 저를 딱하게 쳐다보셨고 아버지 몰래 눈을 피해 주소가 적힌 쪽지를 건네주시며 힘들면 이곳으로 찾아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어린 나이에 본능적으로 쪽지를 숨겼고 보물상자에 꼭꼭 숨겼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저희 집의 일상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싹싹 비는 주체가 어머니에서 저로 변경된 것을 제외하고 말이죠. 기절하기도 했어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아버지의 피해 늦은 밤에 집을 뛰쳐나오기도 수십 차례 했죠. 저는 그렇게 불쌍하게 자랐습니다. 제가 많이 불쌍했던 것인지 동네 어르신들께서도 저를 참 많이 보듬어 주셨습니다. 새벽에 제가 내지르는 비명에 경찰을 불러주시기도 하고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오는 저를 집에 들여서 재워주시고 밥을 차려주시기도 하고 초등학교에 가야 하는 것도 알려주셨고 가방이며 뭐며 십시일반으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입에서 불을 뿜던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길을 걷던 고요한 새벽 발을 엇디뎌 논두렁에 빠졌고 논에 채워진 물로 인해 아주 허무하게 익사해 죽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를 잃었어요. 그때부터 혼자 살아가야 했죠. 하지만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한 어린아이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엔 매우 벅찼습니다. 그때 문득 어머니 장례식에 받은 쪽지가 생각났고 집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모아 쪽지에 나온 주소를 향해 무작정 찾아가서 외가댁에게 몸을 의탁하기를 부탁했어요. 그렇게 불쌍하게 자랐습니다. 왜냐면 외가댁에 계셨던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저를 그리 반기시진 않으셨거든요. 그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 최소한의 도움을 받으며 스스로 자라야 했고 성인이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정착하는 데 쓸 수 있는 목돈을 쥐어주고 맨몸으로 쫓겨나다시피 했어요. 그렇게 혼자 살기 시작했고 그러다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제대로 먹지도 못해 작은 키를 가진 어린 소녀였던 저는 세상 물정에 어두웠고 남편이 달콤한 말을 속삭이면 속삭이는 대로 전부 믿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남편을 21살에 만났고 24살에 결혼을 했고 25살에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제 결혼 생활도 불행했죠. 사실 불행한 줄도 몰랐어요. 제가 세상에 태어나 만난 남자라고는 고작 외할아버지와 저희 아버지뿐인데 두 분 다 언성을 높여 말씀하시는 것이 습관이신 분들이셨고 강압적인 분들이셨어요. 그래도 외할아버지가 좀 더 나았죠. 절 때리시진 않으셨으니까요. 그렇게 독선적이고 강압적이고 권위의식과 가부장적인 사상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만 보고 자라 그런지 남자 보는 눈이 없었던 거죠. 제 남편도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인 사람이었죠. 제게 일방적인 복종만을 강요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만일 남편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거나 조금이라도 남편이 원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미흡할 경우 인격적인 모욕을 서슴지 않았고 쌍욕이 제 애칭이란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수가 틀리면 손부터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애하던 시절엔 이런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자상하고 세심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사랑받고 저는 복받은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결혼 이후 점점 남편은 변해가다가 딸아이가 태어나고 난 이후 완벽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저를 죽일 듯이 팬 날이면 시어머니가 절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절 위로해 주셨고 남편도 미안하다며 꽃다발을 사오거나 작은 선물을 사왔습니다. 그게 화해의 방식이었어요. 그깟 정이 대체 뭐라고 정에 굶주렸던 저는 절 안아주는 시어머니의 손길과 꽃다발을 내미는 남편의 애정마저 놓칠세라 황급히 잡아챘습니다. 그런 날도 있었던 것 같아요. 퇴근 후 돌아온 남편이 꽃다발을 제게 내밀며 사과를 건넸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을 먹은 이후 국그릇과 밥그릇의 위치를 반대로 놓아두었던 이유로
복날에 개패듯 했습니다. 25에 태어난 아이가 지금 곧 성인이 됩니다. 저는 18년간 그렇게 남편의 폭행 속에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아이가 제게 이혼을 권유하더군요. 딸아이가 이혼을 하라고 얘기를 하기 전까지 저는 이혼이란 선택지 자체를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고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차올랐지만 잠든 딸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마음을 다스렸고 다잡았어요. 그 옛날 저희 어머니가 했던 선택을 되풀이해서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제 딸아이는 노출되지 않게 방어하며 키웠습니다. 딸아이는 고등학생인 아직 어린아이였는데 이혼에 대해 요모조모 조사를 해왔더군요. 무료법률 상담센터 같은 곳이 있었나 봐요. 그곳에 직접 찾아가 이것저것 물었다 하더군요. 그러면서 딸아이가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의처증이야. 내가 인터넷에서 공부도 했고 직접 물어도 봤어. 엄마, 이혼하면 안 돼? 난 엄마랑 둘이서만 살고 싶어. 라고요. 그때 딸아이는 눈물을 머금어서 촉촉해진 눈으로 제게 호소하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딸아이에게는 어물쩍 대답을 넘겼지만 저는 이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딸아이의 말대로 의처증이었어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몇 가지의 자가진단 질문만으로도 알 수 있겠더군요. 남편은 제가 바로 앞 마트를 다녀와도 확인을 했어요. 남자를 만났다고 몰아세우면서 제게 폭력을 행사했죠. 누구와 어디를 다녀왔는지 보고를 하게 했고 외출도 허락 없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외출하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하더군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들어오면 어떤 놈이랑 있다가 왔냐고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제 휴대폰에 위치 추적 어플을 설치하기도 했고 집에 CCTV를 설치하기도 했죠. 제가 남편의 입안에 혀처럼 굴지 않는 날은 제 입에서 비명소리가 반드시 나왔으니까요. 그렇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는데 하나의 글귀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맞고 사는 엄마를 보고 자란 딸은 때리는 남편을 만나는 팔자를 살게 된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때 뭔가 머리를 댕 하고 치는 듯 했어요. 실제로 맞고 살았던 엄마를 보고 자란 제가 맞고 살았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딸아이만큼은 노출되지 않게 발악하듯 애썼습니다. 그중 하나가 딸아이를 밖에서 계속 학원에서 학원으로 돌리는 거였습니다. 집에서 잠만 잘 수 있게 말이에요. 그 외 시간에 집에 있으면 좋지 못한 꼴을 보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딸아이의 학원 스케줄만큼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남편도 이 부분만큼은 제게 져줬어요. 그리고 남편도 딸아이가 집에 있으면 제게 손을 올리지 않았죠. 저 그렇게 불쌍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꽤 며칠간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여러 자료를 모았고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딸아이가 제일 마음에 걸렸어요. 딸아이에겐 손찌검을 하지 않았지만 저희 아버지처럼 아내의 부재에 의한 화가 딸아이에게로 화살을 돌릴까 염려되어 딸아이 학교에 전화를 해서 다급히 조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비상금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가서 안에 있던 5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찾았습니다. 딸아이에게 휴대폰에 깔려진 위치 추적 어플을 삭제하는 것을 부탁했고 제가 사용한 인터넷 기록도 삭제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딸아이와 저는 간단히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는 기다렸다는 듯 착착 짐을 챙겼어요. 그렇게 나이 40을 넘어 저는 처음으로 일탈을 했죠. 처음으로 자유를 맛보았죠. 우린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여관을 향했고 장기 투숙을 시작했습니다. 딸아이의 학교의 사정을 말했고 아이를 당분간 학교에 보내지 못하겠다 했어요. 집안 사정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딸아이만 여관에 두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계속 참을 버릇만 했고 참아야만 해서 묻어내진 줄 알았는데 제 이야기를 들으며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겠다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변호사님의 한마디에 18년간 참아온 서름이 봇물 터지듯 터지더라고요. 따로 증거를 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경찰 신고 횟수의 누적된 기록과 제 병원 치료의 진단서 등등 굳이 자료를 모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차고 넘치더군요. 변호사님은 CCTV와 위치 추적 어플 이야기를 듣고 이 부분에 대해 증거에 대해 고민했지만 그 부분은 저희 딸아이가 준비했더군요. 대체 어느 틈에 CCTV를 설치하는 자신의 아빠의 모습을 촬영한 것인지, 그리고 위치 추적 어플을 삭제하라고 했던 순간 딸아이가 그것들을 동영상으로 보관했더군요. 그렇게 이혼 소송은 급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딸아이에게 신신당부했어요. 친구들에게도 우리가 지내는 주소를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럼 우린 끝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법정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법은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20여 년간 가까이 매일 외출을 자제시키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선에서의 이상한 집착적인 행동들에 의해 더 이상 혼인 유지가 어렵다고 판결을 했고 제가 이혼 소송에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항소를 했지만 끝내 패했어요. 남편은 재산 분할뿐만 아니라 제게 상당한 정신적 위자료를 지불해야 했고 딸아이의 정신보호를 위해 주 양육자가 저로 선택이 되었기에 제게 매달 양육비까지 줘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법정에서도 제게 이년저년하며 화를 냈고 욕설을 뱉었고 달려들려고 했어요. 자동으로 몸을 움츠리는 저를 보시더니 변호사님은 안심하라는 듯 웃어주시며 접근금지 처분까지 함께 받아내 주셨습니다. 법원에서 근무하는 보디 같은 사람들에 의해 제압되는 남편을 보니 문득 내가 얼마나 이렇게 무서워했던 것인지 지난 세월이 억울했어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의 액수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나 큰 금액이 들어왔고 저는 그 돈으로 저와 딸아이가 둘이서 살기 딱 좋은 빌라를 하나 구매했어요. 저희가 살던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말이죠. 이사를 하는데도 딸아이는 미련 하나 없더군요. 아마 제 학창시절처럼 딸아이도 이런저런 소문에 휩싸여 마음고생이 심했겠거니 짐작만 할 뿐이에요. 저희 모녀는 새로 이사온 동네에서 지금 반년째 아주 적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연고도 없었던 저였기에 쓰던 휴대폰은 버렸고 새로운 번호로 바꿨어요. 딸 아이도 새로 전학 온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도 시작했어요. 비록 식당에서 설거지라는 알바긴 하지만 그래도 목돈으로 받은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은 웬만하면 손대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저희 딸아이 대학 등록금도 필요하고 결혼자금도 필요하니까요. 저는 자식을 구해주는 사람이 부모라고 생각했는데 부모를 구해주는 것도 자식이 해준다는 생각이 요즘 종종 들고 있습니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불안에 떨지 않고 푹 잡았고 욱신거리는 고통 없이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이렇게 소소한 일상을 되찾아준 제 딸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이제 저는 남자라면 신물이 납니다. 앞으로 오랜 시간을 딸 옆에서 살아가겠지만 남자를 만나 재혼할 생각은 아예 없네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제 결정이 옳았다고 여러분들이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잘했다고, 조금 늦었지만 애썼다고 말이에요. 요즘처럼 마음이 편안한 시기가 없어요. 너무 행복해서 오히려 불안할 정도죠. 딸아이의 권유로 저희 모녀는 심리치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딸아이는 아직 제 눈에 어린아이처럼 보이는데 이런 걸 어떻게 알아오나 싶어요. 빨리 철들게 만든 것 같아 무척이나 미안하네요. 저희 모녀는 앞으로도 씩씩하게 잘 살아가도록 할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속을 터놓고 나니 속이 시원해져서 기분이 좋아지네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기분 좋은 마무리 하시고 좋은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